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에 갈등이 있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보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또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를 하셔요. 왜 갈등이 있었을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큰 주제인데 오히려 갈등이 없고 이견이 없으면은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 공산주의죠, 그게. 그리고 그런 태도, 그다음에 가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아부에 가까운 막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막 이렇게 띄워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피스메이커 해야 나는 페이스메이커 할게. 저는 이런 모습이 좋았다고 봐요. 가기 전에 내가 필요하다면 뭐 가랭이 사이드 비겠다 뭐 이런 좀 했으니까. 혼자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불합리한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는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신의 피해를,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자기 입으로,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탈당 선언을 하면서 한다는 건 눈물 흘리는 사진으로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용기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조국혁신당이 당 쇄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바로 이제 조국혁신당 당 쇄신을 한다고 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게 이제 조국 위원장이시더라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정치 짬밥 다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딱 2번밖에 안 했습니다. 2회차만 찍었는데 벌써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문자님 보셨습니까? 뭐 한 2,000회, 쇼트는 뭐 2,500회. 정확하십니다. 한 1,000회 나왔다고 그래요? 정확하십니다. 안 그러신 척 하시지만 계속 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000회는 돼한다고 보는데. 이 1,000회가 가고 10,000회가 가고 시청자분들께, 네, 시청자분들께 달린 것 같습니다. 그 안 그래도 여기 김정정님께서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하하하하, 웃음으로 시청 시작했네요. 문짬님 부위가 어색한데 어딘가 귀엽습니다. 외모는 점잖하신데 네. 말씀 시원시원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벌써 팬이 생기셨구나. 그리고 저희 둘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인기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본발하겠습니다. 저도 정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일단 주요한 한 가지는 특검법 관련해서 당과 정부가 어떻게 합의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충돌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 다들 아시죠? 충격받은 그 사건, 현대차 공장의 노동자들이 이제 수갑에 묶인 채로 끌려 나왔었던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조국혁신당의 이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이제 충격적이었던 혁신당 내의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당정대가 합의를 했고 발표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이제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처를 하나 이제 둘게 만들어서 이제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던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또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에 갈등이 있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보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또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를 하셔요. 왜 갈등이 있었을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큰 주제인데 오히려 갈등이 없고 이견이 없으면은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 공산주의죠, 그게.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이견이 있고 토론할 이슈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건강한 신호 아니냐, 저는 그렇게 오히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뭐 누구보다도 그동안 앞장서 왔고, 또 저는 오래전부터 그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제야 이제 그 제 평소의 소신이 이제 관철이 되고 현실화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저도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수사권 전체를 통째로 경찰에 주는 것이 과연 능사냐.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견제 장치가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맡은 사건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어떤 젊은 여성이 그 남자한테 그 사기를 당했어요. 돈 한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줬거든요. 빌려줬는데 이제 남자는 자기가 그냥 공짜로 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고소를 했어요 사기죄로. 그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사건을 제가 보니까 무혐의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경찰에서 그걸 무혐의 처리했나? 그래서 이제 그걸 이의신청해가지고 검찰로 가서 검사가 다시 수사지휘해서 다시 기소 의견으로 다시 송치가 돼서 기소가 됐거든요. 만약에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경찰한테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줬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경우에 경찰이 무혐의를 하면은 누가 그러면 그것을 점검해서 결론을 바꿔줄 수 있는 건지. 이의신청 제도는 둬야죠. 당연히. 이의신청 제도를 둬야 되는데 그 이의신청 제도를 둬서 그걸 처리할 기구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내부에다 두면 어차피 또 경찰이 하게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상급기관에 둘 건지 또 일부는 또 뭐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통상적인 사건들은 지금 현재의 체제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다만 이제 뭐 김건희 씨라든가 이런 권력형 또 특권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왜곡되고 편파적이고 봐주기 수사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해요. 그런데 그 특수한 경우에 수사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 모든 수사 시스템을 뒤집는다. 이건 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보안 수사권은 그냥 그거는 이제 보안 수사권을 살려야 될지 뭐 하여튼 방식은 제가 뭐 정확하게 보안 수사권 있어야 한다라고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자꾸 뭔가 견제 장치가 정확히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 저놈들 말이야 김건희 봐주고 특권층 봐주고 저가 정말 이번에 박살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이런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은 다수는 오히려 좀 신중론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그런 일반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 또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 이런 것들을 잘 아우러서 좀 제도를 잘 정비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는 다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당과 정이 그런 충돌이 일어난 건가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답해요.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 표현되는 당은 빨리 가자. 하여튼 추석 전에는 끝내자. 그리고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이제 1년 유예하자. 이거는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아요. 공소청, 중수청을 나누면 이에 따르는 일이 엄청나게 많고 특히 이제 문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장치들 하나하나를 다 점검해야 되니까 보안수사권을 남겨놓을 거냐 아니면 경찰 내에다가 뭐 어디다 둘 거냐 뭐 굉장히 많아서 1년 유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속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충돌이 있는 것 같고 재밌는 현상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토론을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인 문제 TF는 국무총리실에 둘 건데 그때 당은 들어오지 마라 이랬더니 정청래 대표는 우린 데려갈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하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내가 지금 대통령 팔아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막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도 또 이제 막 고집을 세우니까 이게 누구 뜻인지 몰라 뭐 여기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뜻이다는 것까지는 사실은 거의 다 직설화법으로 얘기한 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속내를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누구든 정권을 잡으면 정치검찰 극화를 쓰고 싶은데 이제는 이제 정치검찰을 없애야 되는 게 과제니까 시대적 과제니까 그런 갈등도 좀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대통령은 솔직히 말하면 정치검찰을 비판했지만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그동안 자기를
이 수년 동안 옥죄해왔던 그 세력들을 좀 쓰고 싶은 칼로서. 옛날의 그 욕구 반복됐던 오욕의 역사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근데 저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 개혁 추진단인 걸 TF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부 기구인데 사실은 당이 참여한다는 건 좀 이상해요. 네, 좀 어색하죠. 정부 기구니까 정부에서 논의를 해서 정부에서 어떤 안을 마련하면은 그때 이제 국회에 입법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할 텐데 그때 가서 당장 협의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은 약간 당 우위론. 옛날부터 그 얘기 있었어요. 당이 우위에서 해야 한다. 근데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 저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 견해 상당히 이제 동의됐어요. 아니 정부보다 당이 중요한 당이 중심인 선거에 의해서 심판받는 건 당이고 당이 당연히 선거에 승리해서 국민이 그 어떤 뭐 개혁을 하라고 권한을 줬으면은 당이 주도를 해서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이게 사실 저도 갖고 있는 생각이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물론 대통령도 이제 국민이 뽑은 자리니까 적절하게 잘 좋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금방 퍼뜩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제 폐암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폐암만을 딱 꼬집어서 치료하는 그러한 약이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또 방사선 치료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과거에는 특정 암보다는 사람 몸 전체에서 영향을 주는 약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암 치료다 오히려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지. 그 부작용으로. 표적 치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도 굉장히 이제 개발이 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특정 부위만 딱 집어내서 치료하는 법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문제, 그 특정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딱 집어서 정확히 덜어내는 그러한 정교한 기술이 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전반적인 약을 투입해서 뭔가 좀 조금 투박한 식의 접근이 아닌가 좀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지난번 토론에 이어서 역시 좀 스페시픽하게 그렇죠. 표적해서 저는 이번에 하여튼 권력 가진 집단에 대해서 한번 손을 보자 뭐 이런 제가 계속 그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긴 해요. 그러나 근데 정교하긴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또 국민들 눈높이를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은 제도를 계속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적절하게 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또 그거를 잘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이끄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말 중에 그 새신이 생기기 전에 헌신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이 아무리 낡았더라도 일단 발에 거죽대기라도 신고 있어야지 발이 보호되는 것처럼 그냥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걸 다 바꿔버리고 맨발로 뛰어다니자고 하는 것은 일반 개인들한테는 너무 위험한 일일 수 있고. 비유가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신자문 원래 저쪽 편이 돼야 되는데 왜 약간 성향이 왜 저쪽 편 저희 합리적인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합리적인 이제 합리주의자 그리고 사실 중도라고 하는 걸 이제 두 분께서 또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중도라고 하는 게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상황 때마다 시시때때로 그렇죠. 있어야 할 적절한 곳에 있는 것. 적시. 그래서 두 분께 많이 배우면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충돌이 이렇게 너무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몰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통령이 어쨌든 토론회를 하자라고 하셨으니까 언제 그런 일이 저는 그런 열렸으면 게 좋은 것 좋겠어요. 같아요. 대통령 태도 중에 토론하자. 공개적으로 하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조금 열린 자세로 임한다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이에 관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검토하고 우리나라 특수성에 맞는 여러 가지 것을 잘 검토한다면 아마 적절한 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과 이견 당연한 거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좋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근데 제가 또 들었던 소문으로는 네. 이 검찰 개혁 안에 좀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뭐 특별 재판부라든지 뭐 판사 수를 늘린다든지 약간 이런 재판에 관련한 판사에 관련한 좀 안건들이나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지금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발상, 하는 게 이제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모든 걸 다 구성해서 뭐 결론을 얻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그거는 이건 상권 분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여서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내란이라는 특수성, 뭐 옛날에 나치의 비견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상 상권 분립이 유지돼야 된다. 그 내용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을 제대로 재판할 판사가 없으니 특별재판부 따로 만들고 그렇죠. 뭐 심지어 지금 있는 이 아마 판사 지기현 수도 판사가 막 지지부진하게 하고 편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대법원에서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는 게 맞지 내란 재판부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재판부 얘기 나온 것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네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전혀 핀트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는 국민 70~80%는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80% 이상일 것 같아요. 이상이에요. 아, 80~90% 정도는 90% 돼요. 이상. 그러니까 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을 기각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안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한덕수 영장을 기각했다고 그래서 판사들이 마치 뭐 내란이나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야말로 그거는 내 편 아니면 다 나쁜 놈들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똑같은 거. 과유불급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닌가. 그리고 저는 사실을 제 지인들이 한덕수 영장 청구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한덕수 전 총리 영장 쉽게 안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이유가 어떻게? 제 느낌으로는 쉽게 안 나올 걸로 봤어요. 이유가 왜 그러시죠? 왜냐하면 한덕수 한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양다리 걸쳤잖아, 양다리를. 양다리를 걸쳤고 그리고 그 사안 자체가 좀 약간 애매모호한 면도 좀 있어요. 약간 팩트도 좀 약간 좀 정확치가 않고 그래서 사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실이 무엇인지에 그리고 대해서요.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속이라는 것을 남발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형사사법의 대원칙이 불구속 재판 원칙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명확한 거 아니면 구속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 절차나 원칙을 지켜가면서 수사도 하고 재판을 해야죠. 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거나.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관점이 봤을 때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저도 영장이 쉽게 안 나올 거다.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면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도 영장이 쉽게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기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건 또 기각이 되면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충분히 10년 다음에 구속해도 돼요. 굳이 지금 구속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 말자. 그리고 특검도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조금 성급했구나. 조금 더 수사를 좀 더 보완하고 철저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면은 그거 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한국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건데 사실 민주공화국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에만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수가 모여서 주장을 하고 이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달라. 또 다른 게 또 공화국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공화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그다음에 법치주의에 기반하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없애려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이게 견제하고 협력하는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 정신 상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예. A 플러스. 감사합니다. 아가로서 칭찬받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네. 혹시 더 추가해서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저희가 권력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전 얘기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검찰 개혁을 보면서 한 발 더 나간다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정부, 또 국회, 사법, 법원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는 거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체하고 나누자라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나누고 좀 해체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예를 들어서 검찰이 뭐 수사권, 기소권, 또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예산을 보면 예산 편성권, 집행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눠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검찰개혁에 주력하시고 내년부터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면은 맞습니다. 바꿀 건가? 옳소. 이걸 좀 고민해 주시기 맞습니다. 바랍니다. 옳소. 제발, 맞습니다. 제발 해주세요. 문병호를 다시 국회로.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권력 네. 분산. 네. 권력을 가진 집단이 견제받지 않을 때 군사 쿠데타를 받고 검찰 쿠데타까지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깨야 됩니다. 검찰만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마무시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센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통령은 예산 문제를 국회와 상의하게 돼 있어요. 독자적으로 편성 못 합니다. 공동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 제출권도 없어요. 우리는 제출권이 행정부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 다 패스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1년 반 동안 안 만났잖아요. 뭐 안 만나도 정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안 만나고는 단 하나의 법률 또 단 하나의 예산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만나야 돼요. 협의해야 되는 구조. 이게 아까 방금 얘기한 민주주의고 공화주의인데 우리는 지금 그게 장치가 없어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권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100일 됐는데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박수 쳐드릴게요. 검찰 개혁하고 바로 이어서 헌법 개정 들어가야 됩니다. 헌법 개정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정부 권력도 또 개편할 수 있는. 행정부와 국회가 가는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갖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이 대원칙 하에 헌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도 이제 양원제로 해서 국회 내부에서도 좀 권한을 좀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의 헌법 체제, 현재의 어떤 정치 제도, 사회 제도가 87년에 만들어진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87년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까마득한 정말 옛날이에요. 정말. 그리고 그때 87년 체제라는 것은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의 연장선상에 있던 시점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아직도 그 87 체제를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시스템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87 체제를 좀 바꿔서 21세기에 걸맞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러한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가장 거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개헌, 헌법을 빨리 바꾸고 그다음에 여타 관련된 법률을 빨리 바꿔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저의 또 우리의 주장입니다. 저도 하나 더 보태고 싶은데 저는 그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그 구체제가 무너지고 앙시앙 레짐이 무너지고 새 체제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번갯불에 콩 볶는 것 마냥 갑자기 대통령 선거를 빨리 치르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개혁적인 약속을 했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미흡할 뿐더러 약속한 걸
거의 지키지 못했다. 특히 예. 이제 개헌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새 체제를 불러오지 못한 게 결국 저는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그때 아직 이루지 못한 미해결된 과업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손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당 대표들끼리 만나게 했더라고요. 네. 이제 정청래 대표랑 장동혁 대표랑. 네, 네. 그래서 저 그거 보고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만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대가 생겼어요. 예, 예. 뭔가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정말 이게 진지하고도 정말 이렇게 뭐랄까 올바른 방향의 개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꼭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반면 교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 특검 가지고 2년 끌었거든요. 2년. 그 수많은 개혁의 이슈들을 다 여기에 묻혔고 아무것도 못했고 그 다음에 무슨 윤석열을 서울지검장 특별하게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무리하게 올리고 그래서 추미애 보내가지고 둘이 싸우고 엉망진창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권력이 넘어가고 난 뒤에서 뭐 그때 가서 뭐 노란봉투법이 어떻고 방송개혁이 어떻고 뭐 사법개혁이 어떻고 그때 가서 막 하더라고요. 모든 중앙 권력 다 갖고 있었고 국회 다 갖고 있었고 지방 권력 다 갖고 있었던 때가 문재인 정부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간 게 문재인 정부. 아니 심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게 과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특검 이거 즐기듯이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도 집중적으로 정광석화처럼 1년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개혁까지 가고 따라서 가고 저는 노란봉투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에 대한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그 걱정을 요 근래 많이 들었는데 세밀하게 좀 살필 건 살피고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87 체제를 깨고 제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권력도 서로 견제가 가능한 그런 헌법까지 만들어 내는 그런 과업을 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26년 6월에 지방선거 때 1차 개헌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28년 4월 때 2차 개헌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뭐 개헌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핵심이 그 대통령 임기를 늘리는 거. 지금 5년 단임제를 뭐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또 이상한 발상이다. 뭐 대통령 임기가 5년이 짧아서 일을 못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대통령 현재 제왕적 대통령이 갖고 있는 폐해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바꾸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무슨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꾼다. 그것이 무슨 대단히 중요한 헌법 내용인 것처럼 발표를 해서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는 그 관계자들이 개헌 얘기를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하겠다 하면서 그 내용을 그걸 얘기를 해서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 권력 집중 이거를 바꾸는 게 지금 개헌의 중요 핵심 내용이지 임기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개헌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뭐였죠? 뭐 개헌 특위가 만들어 꾸려지기도 하고 하니까 꼭 다음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참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저희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와서 연행돼서 쫓겨나듯이 출국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이 놀랬죠. 모두 다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이 철로 된 이 발에다가도 묶고 손에다가도 묶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지아주에 투자해달라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에너지솔루션 거기다 그 수십조를 투자해서 지금 열심히 공장을 짓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간단 말이에요. 한 3년 동안 했으니까. 물론 이게 이제 바이든 때 시작을 했으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해서 그 필요한 인력, 그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공장 지을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지우고 나면 새로 미국 사람도 뭐 고용하고 하겠죠. 그랬는데 우리나라를 거기서 300명씩이나 이렇게 잡아갈 줄은 그 범죄자 취급 당할 줄은 이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난 정말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아마 두고두고 우리 가슴속에 지우기 힘든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체면이 묵사발이 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사실 지금 외교부나 뭐 주미 대사관 외교 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조지아 주에서 일어났던 이제 그 작전이라고 할까요? 작전을 하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전에 그런 정보들이 이미 다 그 바깥으로 나와서 현대나 뭐 LG 엔솔에서도 사전에 인지를 했대요. 네. 인지를 했으면은 당연히 그걸 정부에다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네, 높고 네. 그러면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처를 하고 긴급하게 뭐 미국 당국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냥 뭐 무사안일하게 뭐 있다가 좀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사후 수습은 뭐 그런 대로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일 출발한다고 하죠. 그런데 자관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외교부나 외교 라인이 상당히 무책임했다, 또 무능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워낙 어떤 소통 없이 그 굉장히 즉흥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제 트럼프 정부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인이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 조금 이렇게 굴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불법 이민자로서 뭐 아니면 불법 노동자로서 저기 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거는 매우 형식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전자 여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노동할 수 없는 거죠. 가서 그 일을 했으니 법률적으로는 한국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식 논리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과거 수십 년 동안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그때그때 긴급하게 출장을 가서 그 일을 보고 10개월이나 1년 안에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해왔어요. 미국 정부도 알고 한국 정부도 아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 더군다나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때 필요한 인력들이 갔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이유인 거죠. 형식 논리. 근데 지금도 미국의 국토안보 장관이 나와서 한국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다. 비자가 필요했는데 그거 안 갖고 왔다. 근데 지금 미국 법에 의해서 그 쿼터가 정해져 있고 그 쿼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논의는 됐다 그래요. 근데 못 풀어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700조 이상을 붓겠다,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온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쵸. 한 10일 전에. 이런 그 비자 문제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된다면 지금 이제 일각의 그 정부들 그 기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차라리 25% 그냥 관세 내고 말지 이거 뭐 어디 무서워서 거기에 사업하겠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이제 원천적인 얘기를 조금 부연해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느닷없이 그 트럼프가 자기 SNS에 올린 게 뭐냐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곳에 비즈니스 할 수 있겠나. 이런 거를 정상회담 하루 전에 띄워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외적으로 막 날아갔고 그쪽 비서실장하고 이제 한 라인이 구축이 돼서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나온 얘기지만 이제 그 전에 대통령 그
정책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까지 압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이 대목이 대통령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못해도 좋으니까 원칙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런 태도. 그다음에 가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아부에 가까운 막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막 이렇게 띄워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피스메이커 해, 나는 페이스메이커 할게. 저는 이런 모습이 좋았다고 봐요. 가기 전에 내가 필요하다면 뭐 가랭이 사이도 기겠다 뭐 이런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 풀어나가는데 오늘 여기 사진은 없습니다만 이제 어제 그제 나온 게 일본이 자동차에 대해서 15% 관세를 낮추기로 했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5천억 달러 투자한 것에 대해서 90%는 미국이 가져갈 거고 그 투자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내가 정할 거고 정말 이게 국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거예요. 전 그런 거 보면 한국 사인 안 해도 좋다.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런 수모면 늘 시간을 늦춰서 질질 끌고 가는 게 낫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감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문제겠죠. 이제 원천적으로 WTO라는 세계 그 무역, 자유무역이 깨지고 트럼피즘, 소위 마가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 이제 이런 정책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거는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완전히 그냥 투자한 사람은 뒷전이고 예. 돈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는 건 사실 상식이 어긋나는 거예요. 맞아요. 돈을 투자한 사람의 의중이 많이 반영돼야지 어떻게 돈을 받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거는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뭐 트럼프 정치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또 안 한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건 이제 동의를 하더라도 그렇죠. 주먹이 권력이 이번에 하여튼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하게 우리나라 입장을 좀 미국 측에 전달하고 좀 강력한 요구를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인력을 미국에서 못 구하고 한국의 기술진이 가서 맞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가서 해야 되는데 비자를 안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저 비자를 안 주고 우리가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기술자들을 그 미국에서 비자를 안 내주면은 우리 투자를 못 하는 거 아니냐. 네. 그걸 정확히 좀 어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 만큼 그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비자를 다 내줘야 된다. 그런 문제 정도는 타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내부에서도 특히 뭐 블룸버그 같은 그 외신들은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특히 조금 성급하고 네.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비판을 네. 하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현대차만 하더라도 이번에 쏟아부은 돈이 그 거의 10조 6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사실상 그걸 굴리려면 굉장히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가 가서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미국 비자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또 좀 비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스타로 가면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뭐 2주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거기 가서 그 일을 실제로 진행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하려면 그 방법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시스템은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여기에 왜 한국인이 들어와 있냐고 얘기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 저는 좀 말할 건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미국이 저는 잘못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라 미국인 노동자를 그만큼까지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투자한 그 공장에 미국인들만 고용을 시켜라.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술 그럼 다 가져가가지고 공장 가져가면은 그럼 저희의 원천 기술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냥 현대라고 하는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돼서 미국 기업이 되는 배우겠다는 거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한 수십 년은 지나야지 보통은 이게 장인들이 기술을 이렇게 물려주는데. 근데 그래서 이 공화당 소속에 있는 그 조지아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 행태를 비판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정부도 이제 약간 쫄지 말고 이제 정확히 할 수 있는 말들을 좀 제대로 하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걱정이 아까 우리 문장께서 얘기하시는 걱정이 빨리 해서 내일 이제 다시 본국으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건 매우 잘한 거고 다행스럽긴 한데 이게 추방이냐 뭐 자진기국이냐 뭐 이런 이제 앞으로 그 사실상 지금 이번에 되는 사람들은 자진기국 형식이긴 한데 그게 자진출국 형식은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굴욕적인 상황이 계속되는데 트럼프가 이게 자기 모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꼭 일진에 무슨 두목하는 것 같아 지금. 야 다들 와봐. 이 형이 영화가 너희들 이렇게 달러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좀 힘들거든. 이게 좀 돈 좀 내봐. 이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대해서. 안 내? 그럼 관세 50%. 그럼 말 안 들어? 그럼 100%. 말 좀 들어?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불가피하게 자극하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물건값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강제로 와서 투자를 한다 해도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 일을 돌파하는데 한미 정상 돌파하는데 마스가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고위층한테 뒷얘기를 쭉 좀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십빌딩 그러니까 조선업계를 한국처럼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하게 가깝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플라이 체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접권 그거 하나. 그런 기술이 있는 인력들을 우리가 투자는 할 텐데 그 단가가 안 맞아서 한국도 지금 힘든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럼프 덕은 본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을 요새 또 싱가포르에 다 뺏긴대요. 싱가포르이 우리보다 3분의 1이래. 심하면 5분의 1. 거기는 이중 가격을 써서 거기 미얀마나 인도나 뭐 스리랑카 이런 사람들 와서 쓰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막 글로벌로 복잡하게 되는데 한 측면은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바람에 중국 대신에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경제적 효과가 큰 것도 사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굴복해서 뭐 굴복할 수밖에 이게 힘의 논리니까 뭐 힘의 정치니까 그래 이제 그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는데 실제로 맞춰주는데 이게 베이스가 기반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이번 일은 저는 뭐 트럼프가 그랬다면서요. 뭐 1년 동안 100만 명을 쫓아내. 그 불법 이민자들 하루에 3,000명씩 쫓아내 이랬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벌어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도 알고 있었고 뭐 그 기업도 좀 알고 있었고 근데 뭐 거기 그 지역에 조지아에 우리가 공사도 없었다고 하니까 한국 책임은 분명히 있고 한국 그 지금 뭐 심지어는 지금 누굽니까 강경화 장관은 아그레망도 안 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는 이게 다른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던데 존심이 상해가지고 이번 10월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네. 한국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매우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 오시면은 뭐 정부는 환대를 하되 우리 국민들은 조금 항의 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진짜 시위하러 나갈까요? 네, 그래서 시위도 좀 하고 집회도 하고 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좀 하세요. 이렇게 국민들이 좀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뭐 정부나 대통령 이 대통령이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항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국민들이 우리가 해야 나서서 될 것 같아요. 좀 항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사과하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워낙 이 악플에 둔감하신 분이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이라. 근데 이게 만약에 국가와 국가 혹은 국가와 이 회사가 체결한 계약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노동자를 쫓아내고 그 원천 기술을 혹은 뭐 그 가르쳐 달라 혹은 아니면 그것에 가까이 현지인을 두면서 그게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계약상 이거 좀 계약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미국 사람을 단기간에 교육을 해서 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기술이나 아까 말한 원천 기술 이런 것은 뭐 그렇게 뭐 미국인들을 훈련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하여튼 적절하게 그것은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뭐 일본도 해당이 되고 다른 나라도 해당이 될 텐데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서 좀 한미 간에 또 국제 거래에서 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지인한테 들은 소문으로는 이제 그분은 이제 그 현대제철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까 이제 물어보니까 그 뭐 L1 비자 뭐를 특별하게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자 처리들이 제대로 지금 행정부의 결심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뭔가 시스템 중간에 공백이 있는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4 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는 법률 개정 사안이고 그게 법 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자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대요. 이게 이제 정책 기반인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화이트 칼라인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들이 공장에 오니 이 황색이나 흑색이나 뭐 저기 라틴 아메리카나가 이제 상사로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정서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제조업을 다 망가뜨려 놨으니까 지금 미국은 제조업이 사실상 붕괴돼 있고 자기들은 편하게 살았잖아요. 사실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이 체제를 지금 1945년 이후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그걸로 전 세계에 돈을 뿌리고 또 뭐 팬데믹 이런 것 때 할 때 막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 할 만큼 하고 나서 인플레가 생기면 그걸 또 뭐 금리 조정해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트럼프가 그걸 때린 거죠. 미국 우선주의라는 마가라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내 상사가 다른 색깔이 오면 안 돼 이런 걸로 했으니까 이걸 풀어주면 더 많은 사람이 아까 E4 비자 같은 걸 풀어주면 더 많은 유색 인종이 들어온다는 거고 안 풀어주면 이제 지금 같은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자승자박인 거죠 지금 상황.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본인들이 풀어내야죠.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여튼 좀 시간 있는 대로 끌어야 될 것 같아 지금은. 투자나 뭐나 이런 것도. 어쩌면은 이제 미국 내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들이 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봅시다. 세 번째 주제는 조국 혁신당의 이제 성폭력 사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대변인의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이제 기자회견을 다들 보셨을 텐데요. 사실 저는 이제 기자회견을 전체를 다 못 보겠더라고요. 피해자가 나와서 특히 이제 대변인의 당의 얼굴이라고 알려진 분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호소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기가 조금 슬프더라고요.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이 성폭력 사건은 2024년에 특히 봄에 당에 진정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특히 이제 오래됐구나. 네, 강미정 대변인을 향한 이제 성폭력은 조국 대표가 구속됐을 때 뭐라 그러죠?
재판 유죄 확정이 됐었을 때 2024년 12월 12일인가요? 그때 당일에 이제 노래방에 갔었을 때 일어났고 이 피해자가 그 이후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제 내부에서 거의 아무런 뭐 해결책이나 아니면 조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변인이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말한 발표에 따르면 피해자만 한 10명 정도가 되고 가해자는 한 2명 이상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뭐 성희롱도 있고 성추행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적인 뭐 직장 내 괴롭힘도 있고 그다음에 2차 가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의 어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 성추행이 일어나고 진정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당 대변인을 향한 성추행이 일어날 만큼 그것도 자기 당대표가 유죄 확정이 된 날 노래방에 가서 성추행을 일으킬 만큼 당 내부가 굉장히 비인권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성불평등한 상황에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5년 봄에 이제 피해자가 이 당내에 이제 성폭력 사건이 있음을 이제 밖으로 이제 알리고 나서 6월에 그 관련한 가해자 A 씨가 제명이 되고 또 다른 가해자는 그 1년 당원 정지 처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당 내부에서 피해자를 향한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당 분위기를 흐린다.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당을 더 어렵게 만드느냐. 뒤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예를 들면은 뭐 피해자가 뭐 고용한 변호인이 뭐 우파 쪽인 것 같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특히 이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그 최강욱 연수원장은 뭐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냐. 뭐 이런 식의 2차 가해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 피해자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 게 물론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끊임없이 만연이 있지만 정당은 조금 특별하잖아요. 정당 안에서는 그 권력이 훨씬 더 어떤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의 흐름이 훨씬 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맹목적으로 무리를 이루는 경향이 있고 그게 피해자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피해자는 더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대변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눈물 흘리는 사진을 저는 이렇게 약간 오히려 안 쓰고 싶었어요. 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보통 성비 사건이라고 성폭력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뭐 부패, 뇌물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담합하고 있는데 혼자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불합리한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는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신의 피해를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자기 입으로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탈당 선언을 하면서 한다는 건 눈물 흘리는 사진으로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용기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조국혁신당이 당 쇄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바로 이제 조국혁신당 당 쇄신을 한다고 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게 이제 조국 위원장이시더라고요. 추대됐나요? 내가 어제 그럼 놓쳤네 뉴스를. 그냥 저도 추대됐다는까지는 못 봤는데 그래요? 추대론이 부상한 건가요? 부상한 그래요, 부상. 네. 단수 추천돼서 저는 이제 추대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의원 다수가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의원 다수가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국 대표가 이 사건에 나서지 않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면 나서려면 본인과 동등한 그 권한을 가진 이제 공동 그 비대위원장 형식으로 해서 이제 여성 혹은 아니면 이 문제의 피해자를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뭐 공동 비대위원장을 한 명 더 세우고 이제 조국 대표는 뭐 그 조국혁신당 관련한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성폭력 사건 어떻게 풀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요 다른 공동 비대위원장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직적인 개선안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피해자가 회복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가 이제 계속 자기가
당에 고립되었고 당 자체가 자기를 가해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발 방지하고 피해자를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주력하는 비대위 체제가 꾸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사건이 그러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9개월, 10개월 만에 좀 터져서. 근데 이제 이 터진 그 시점을 보니까 사건이 일어난 날이 조국 대표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감옥에 간 그날 이제 노래방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사건이 터진 건 조국 대표가 특별사면으로 나와서 이제 당에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당을 이제 지휘하는 상황에서 터졌는데, 그때 보니까 자필로 10페이지가 넘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쭉 정리해서 정말 눈물의 그 진술서 같은 자술서를 보냈는데 조국 대표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게 아마 도와달라는 어떤 그러니까. 호소문이겠죠. 나 좀 살려달라. 그거에 대한 조국 대표의 침묵을 이제 여기 표현이 나와요. 침묵까지도 내가 해석을 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침묵을 보면서 이제 절망감을 느껴서 이제 이렇게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일이든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수습하고 처리하느냐가 늘 문제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그 조국 중심의 당이다 보니까 딱 조국이 뭘 하는 거 그냥 그런 수동적인 입장들, 그 더군다나 뭐 이제 2차 가해니 이런 거 보면 지금 뭐 대통령 당 대표께서 저 감옥에 있는데 이게 뭐 사건이나 되는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조국 혁신당의 주요 당직 기자들 수준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는 정말 한심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노래방 간 게 조국 대표가 뭐 실형 확정이 된 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그날 노래방을 간 자체도 문제고, 어떻게 대표가 징역 2년을 받은 그 대법원 형이 확정된 날 노래방을 가려는 발상을 했을까? 또 노래방 가서도 어떻게 성추행 같은 게 벌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조직부총장 신모 부총장인가 하는 사람이 그 당직자 채용을 한다고 하면서 그 면접 보러 뭐 술집으로 오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뭐 성추행을 했다는 건데, 이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통상적으로 그런 발상한 자체가 이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도덕적인 어떤 생각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그거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삼보일별 하는데 뭐 뒤태가 예쁘다, 그런 뭐 농담 내지는 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입에 담기도 힘들 발언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삼보일별 하는 그 현장이 굉장히 엄중한 현장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피해자들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대단히 미온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다. 이것은 참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 또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문제가 발생 자체도 저는 상당히 이거는 상식 밖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 후에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뒤에 일처리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너무 미온적이고 당의 중요한 구성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는 못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 팟캐스트 방송 나와가지고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그게 성희롱 범죄거든요. 기름을 부었죠.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성희롱 범죄인가요? 당연히 중대 범죄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그게 기름을 부었죠. 어떻게 사무총장, 사무부총장까지 하실 수 있는지, 사실 그 당내 이 주요 운영을 해나가는 그냥 손인데 메인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겠죠. 이참에 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되게 헷갈려요. 성희롱, 성폭행,
성폭력, 성추행, 뭐 성추행. 성추행, 뭐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제 성희롱은 일단 이 얘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폭력과 성폭행이 헷갈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많이 헷갈려요. 네, 우리가 보통 폭력하면 신체적인 폭력이 있고 언어적인 폭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폭력은 성희롱이고 이 신체적인 폭력은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만지는 거고 이제 성폭행은 강간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성폭력이라고 부릅니다. 네, 제가 이것을 근데 앞으로 정리의 신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아유, 아까 민주평화국도 정리 잘하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아는 친구들과 같이 이거 특히 이제 남자인 친구와 같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아, 성희롱이랑 성추행이랑 어디까지가 선인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계속 하다가 상담을 했더니 그 남자인 친구는 아무리 이제 어떤 너와 나의 어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다른 사람의 이 시선으로 생각해봐. 이거 절대 안 통한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본인 상사인 딸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이 성추행과 성희롱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본인의 상사의 딸에게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성희롱과 성추행이다. 아주 깔끔하네 정리가 아주 네. 기준이 그럴 것 같네. 네. 예. 그래서 약간 남자친구 아주 지혜롭네. 남자인 깔끔하네. 친구가 아주 지혜롭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댓글을 봤는데 이게 네. 또 이제 요새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영화 보면은 막 너무 기쁘고 네, 즐겁더라고요. 네, 약간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차오르고. 맞아.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 특히 이제 레딧이라는 이제 이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걸 보면은 한국 커뮤니티란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댓글이 달리는 게 뭐냐면 한국이 가고 싶은데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드라마나 영화나 방송에 나오는 한국은 너무 멋있는데 거기 가보면 여성 혹은 성소수자에 대한 혹은 다른 인종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너무 적다. 그래서 차별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죠. 한국이 굉장히 이 빠르게 고도화된 사회로 넘어가면서 정말 저희가 똑똑하잖아요. 기술, 어떤 브랜드, 상품 이런 걸 굉장히 잘 만들어서 경제 부흥을 일으켰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문화는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선진화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평등에 관련한 문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여성에 대한 그 차별뿐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차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노인에 대한 차별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도 있을 수 있고, 이 모두가 다 평등한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성숙했다면 이제는 이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삶의 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 이상으로 좀 바뀔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뭐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이 된다. 지금 현재 뭐 정책연구원장이잖아요. 네. 조국 원장이 또 뒷전에 있고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조국 신당의 오너가 뭐 조국이잖아요. 조국이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얘기도 했지만은 그게 이제 문제가 그게 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팬클럽이에요, 팬클럽. 당 아니죠. 조국 혁신당도 일종의 아닙니다. 조국 팬클럽이 모인 팬클럽이죠. 그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사후 처리가 안 됐다고 보는데 서로 얽히고 얽혀 있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인간관계도 얽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조국 대표로서 난감하게 됐어요. 전면에 나서자니 또 화살을 엄청나게 얻어맞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기도 힘들고 또 뒤로 숨자니 또 이게 비겁하고 당신이
이 당에 오는데 뭐 하고 있냐 이런 또 얘기 들을 것 같고 어땠으면 좋을지 저도 참 조국 대표 난감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팬클럽 위주로 동의해서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정당이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팬클럽이라고 생각해요. 조국 혁신당도 팬클럽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정당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것도 좀 넌센스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뭘 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행동의 기준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행동의 기준이. 그러니까 이런 일 하나 처리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해결 방법이 없으니 또 비대위원장 한다면 그럼 뭐 지거 지가 오느니까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정당으로서의 기능, 역할 그리고 본인 때문에 사실은 이게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면으로 본인이 지금 와서 이제 수습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넌센스인 것 같아요. 이게 1인 정당, 특별한 뭐 스타를 중심으로 한 팬클럽 정당의 한계가 지금 노정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한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비대위를 꾸리기 전에 조국 대표가 빨리 피해자들을 만나서 의사를 묻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그냥 공식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피해자들이 느끼기엔 조국 대표밖에 없다는 마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일견.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그 피해자들이 원하는 필요한 조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당내 뭐 조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피해자 지원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게 사실 별게 아니라 뭐 증거를 수집하는 거, 증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국 대표가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듣고 이게 이제 선거에 맞춰서 내가 이때쯤엔 나와야 되니까 지금 비대위원회로 나와서 이게 짠 하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 프로블럼 솔버로서 이제 우뚝 후보로 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거는 저는 필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실패할 거고 그것보다 진짜 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피해자의 의견에서부터 찾는 게 어쩌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 관련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됐을 때는 여성들 쪽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또 철저한 어떤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게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누가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 지금 조국 혁신당 현역 의원 중에서 여성이 7명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7명인가 된대요. 왜냐하면 비례가 이제 다 비례 홀수가 여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왜 그 여성 의원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왜 당에서 그런 것을 하나 처리를 못했을까? 전부 다 그냥 꿀먹은 붕어리가 됐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이 과거에도 보면 이제 진보 쪽에서도 이제 보수 쪽에서 이런 성희롱이나 뭐 성문제가 생기면 뭐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다가 이제 막상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어떤 여성에 관련된 뭐 성비위 사건이 터지면은 좀 침묵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반성이 필요하다. 뭐 그런 진영을 떠나가지고 여성들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강력한 대처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갑년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당협위원장이 사실 피해자 편 남성이세요. 64살 그 남성분이신데 이분이 피해자 곁에 서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다가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했어요. 이 당의 이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상황이 와도 본인이 불의라고 생각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의 이 비례대표 의원들은 다음에 공천 받아야 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여성이어도 내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다음에 나의 이 자리를 받기 위해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다음에 선거법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얘기도 내중에 내중에. 우리 저 헌법 개정 논의할 때 한번 심각하게 얘기하죠. 지금의 잘못된 선거제도가 만든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정당이 지금 조국 혁신당이니까요. 준연동형 이거는 다음 선거 때 무조건 바뀔 거기 때문에 거기 저 공천 때문에 목매달고 있어봐야 소용없을 거예요. 제가 그 비례대표제 때문에 제일 많이 고통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렇죠. 맞아. 신 대표도 그랬다. 네,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게 듭니다. 반드시 바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희 몇 시간이나 저희 한 거죠? 1시간은 한 것 같은데 얘기하면 할수록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문짱과 정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참 기쁘고 저도 칭찬받아 기쁩니다. 다음번에 여기 저 영상에다가 저희 셋에 대한 코멘트, 특히 저희 정짬과 신짬은 거의 코멘트를 하나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씩 달아주시면 저희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더 재미난 주제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짬밥이었습니다.